조선 중종시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남자들은 술잔을 내려놓았고 여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를 지으면 선비들이 고개를 숙였고 노래를 부르면 산이 조용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것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기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황진이,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여성 시인, 가장 아름다운 기생, 그리고 가장 슬픈 사랑을 한 여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종 영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의 개성, 옛 이름으로 송도, 고려의 수도였다가 조선이 들어서면서 변방이 된 도시, 한때 천하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그 영광이 빛바랜 채 남아있는 곳, 이 도시에서 황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황진이의 어머니는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황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황진이를 딸로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신분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황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기생이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선택하지 않아도 이것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4계층으로 나뉜 이 사회에서 기생은 천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소속된 관기로서 나라에서 요구하면 언제든 불려나가야 했습니다. 노래와 춤, 시와 거문고를 배웠지만 그것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글을 빨리 익혔으며 한번 들은 시는 잊지 않았습니다. 거문고를 배우면 선생보다 빨리 익혔고 춤을 배우면 동무들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가 가진 가장 특별한 능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디서 무너지는지 황진이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능력은 훗날 그녀에게 큰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큰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사람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정확히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황진이가 기생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16 혹은 17 무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 황진이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웃에 사는 선비 총각 하나가 황진이를 사모하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상사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끝내 고백 한 번 못하고 황진이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선비의 장례 행렬 앞에 나아갔습니다. 관을 실은 상여 앞에서 황진이는 자신의 치마를 벗어 관 위에 덮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기생이 저런다고. 그러나 황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이 사건이 황진이가 기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선비처럼 이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고 죽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때 알았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운명에 밀린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황진이는 기생이 된 이후에도 결코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황진이의 이름이 송도를 넘어 한양까지 퍼지던 무렵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송도로 향하는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벽계수, 조선의 왕족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왕실의 종친으로 벽계수는 그의 호였습니다. 실제 이름은 이종이라고도 전해지지만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고귀한 신분이었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벽계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황진이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 자자했습니다. 황진이의 미모, 황진이의 시, 황진이의 노래 그리고 황진이에게 넘어간 고승과 선비들의 이야기도 함께 떠돌았습니다. 지족선사라는 당대의 고승이 황진이 앞에서 10년 수행을 단 하룻밤에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벽계수는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기생 하나의 수행자가 넘어가다니. 그건 그 수행자가 약해서다. 나는 다르다. 벽계수는 자신이 황진이에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황진이를 이기고 돌아오면 그것이 하나의 무용담이 되리라고. 조선시대 남자들에게 황진이는 일종의 시험대였습니다. 황진이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군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계수에게 이것은 애초에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올라 송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벽계수가 송도로 온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였을까요? 화장을 고치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검은고를 조율하는 그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황진이의 준비는 시였습니다.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라는 뜻입니다. 황진이는 그 이름에서 시조 한 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벽계수가 송도의 거리를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이것이 그 유명한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청산 속을 흐르는 저 시냇물아 빨리 바다로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바다에 이르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달이 온 산에 가득하니 잠깐 쉬어간들 어떠하냐. 벽계수는 시냇물이었고 명월은 황진이 자신이었습니다. 황진이의 기명, 즉 기생으로서의 이름이 바로 명월이었습니다. 자랑하며 달려가지 말고 잠깐 나와 머물다 가라. 벽계수는 그 노래를 들으며 말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에서 내렸습니다. 벽계수는 황진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넘어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송도로 향한 그 남자는 황진이의 시조 한 수에 항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벽계수가 얼마나 황진이 곁에 머물렀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결국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다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황진이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벽계수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황진이는 여전히 그저 기생이었습니다. 한양에 돌아가서 자랑할 무용담의 반대편, 자신이 잠깐 흔들렸다가 돌아온 이야기의 배경에 불과했습니다. 황진이는 그것을 알면서도 시조를 불렀을까요? 알면서도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황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벽계수와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황진이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송도에서 만나는 모든 문인, 선비, 예술가들과 교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황진이는 단순히 술을 따르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화의 상대였습니다. 토론의 상대였습니다. 때로는 선생이었고 때로는 학생이었습니다. 황진이가 남긴 한시와 시조들은 지금도 국문학 교과서에 실립니다. 그 시들을 보면 황진이가 단순히 재주 있는 기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썼고 그리우면 그립다고 썼으며 외로우면 외롭다고 썼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글로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 여성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기생이었고 어쩌면 그 신분이 그녀에게 역설적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잃을 체면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잃을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자유를 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황진이는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화담 서경덕. 서경덕은 황진이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은 학자였습니다. 그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성리학자로 이황, 이이와 함께 거론되는 대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는 오직 학문만을 원했습니다. 서경덕의 삶의 방식은 당시로서도 특이했습니다. 가난을 개의치 않았고 명예를 탐하지 않았으며 권력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송도 외곽의 화담꽃이 피는 목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굶었고 입을 것이 없으면 추위에 떨었지만 글을 읽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화담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진이는 그 이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송도에 사는 사람 중에 서경덕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가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황진이는 당시 이미 수많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높은 선비도, 낮은 상인도,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한량도. 그러나 황진이가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경덕이라면 달랐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첫 만남에서 황진이는 서경덕을 시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황진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전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아름다운 노래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서경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진이가 옆에 앉아도 노래를 불러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아도 서경덕은 황진이를 물건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피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황진이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황진이는 그 시선에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를 바라본 눈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눈 아니면 멸시하는 눈. 그런데 서경덕의 눈에는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관심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 황진이는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이는 자주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에 대해, 학문에 대해, 세상에 대해. 서경덕은 황진이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했고 황진이의 시를 읽으며 칭찬과 비평을 함께 주었습니다. 황진이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기생이 아닌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에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황진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지점입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벽계수를 대할 때처럼, 다른 남자들을 대할 때처럼 유혹하거나 흔들거나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 앞에서 처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무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황진이에게 미모와 시와 노래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서경덕 앞에서 황진이는 그 무기를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그에게 진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기생 황진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 황진이로서. 그러나 서경덕은 황진이를 사람으로 대했지만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혹은 여자로 보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생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경덕의 기록에는 황진이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황진이의 재주를 높이 평가했고 그녀와 학문적 대화를 즐겼으며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학자에게 기생을 여자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서경덕은 성리학자였습니다. 유학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황진이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가 지키는 도와 충돌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의 감정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것입니다. 황진이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시작했다가 끝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황진이와 서경덕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거리를 알면서도 계속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거리를 알면서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황진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생에게 오는 남자들은 모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모, 노래, 하룻밤의 위안. 그들은 황진이에게 무언가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황진이에게는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요구받는 것은 익숙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오는 사람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황진이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황진이는 서경덕에게 한 시를 지어 바쳤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 시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산은 높고 물은 깊은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려고 했지만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을 노래한 시가 아닙니다. 황진이는 그 시에서 서경덕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높은 산처럼 높고 깊은 물처럼 깊은 당신, 그런데 나는 그 산에 오를 수도 그 물을 건널 수도 없다. 서경덕은 그 시를 받고 무엇이라 답했을까요? 기록에는 그가 황진이의 시를 칭찬했다고만 남아 있습니다. 시의 내용이 아니라 시의 기교를. 황진이는 그 대답을 듣고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것도 기록에 없습니다. 황진이는 어느 시점에 서경덕 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황진이의 일생을 다룬 기록들은 단편적이고 연도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황진이는 어느 순간
송도를 떠나 긴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성이, 그것도 기생이 혼자 금강산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호의도 동행도 없이 황진이는 길을 나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것은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요? 황진이가 남긴 시들을 읽어보면 금강산 여행은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서경덕 곁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 떠난 것이기도 합니다. 황진이는 금강산을 걸으며 시를 썼습니다. 그 시들은 이전의 시와 결이 달랐습니다. 이전의 시에 사람을 향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면 금강산 이후의 시에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넓고 더 높고 더 서늘한 시선. 사람에게 받지 못한 것을 자연에서 받은 것일까요? 금강산의 봉우리들은 황진이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폭포는 황진이를 신분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구름은 황진이에게 자격을 묻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그 자유 속에서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러나 떠남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황진이는 금강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송도로, 서경덕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는지도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황진이는 서경덕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제자처럼, 친구처럼,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아닌 관계로. 세상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연인이 아닌 관계. 존경하지만 스승이 아닌 관계. 곁에 있고 싶지만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관계. 황진이와 서경덕이 그랬습니다. 서경덕은 15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58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슬퍼했고 송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디서 들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다만 황진이가 서경덕의 죽음 이후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전해지지 않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지 않는 날이 있다. 꽃이 피어도 볼 사람이 없는 봄이 있다. 그것이 나의 봄이다. 이것은 서경덕을 잃은 뒤에 황진이가 쓴 시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볼 사람이 없는 봄. 꽃이 피었지만 그것을 알아줄 그 한 사람이 이제 없는 봄. 황진이에게 서경덕은 단순한 사랑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황진이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세상에서 황진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시 자신을 기생으로만 보는 눈들, 다시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 오는 남자들, 다시 신분이라는 벽. 서경덕이 살아있는 동안 황진이는 그 벽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벽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돌아보겠습니다. 황진이, 벽계수, 서경덕. 이 세 사람이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조선이라는 사회의 단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벽계수는 황진이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황진이는 그에게 게임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으로 기생을 이기는 것, 그것이 그에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는 그 게임을 뒤집었습니다. 벽계수가 황진이를 유혹의 대상으로 보았다면 황진이는 벽계수를 시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름 하나를 시조에 집어넣어 그 이름을 영원히 황진이에게 무너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황진이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긴 것이 행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벽계수는 떠나갔고 황진이는 이긴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진이를 이기려 하지도 황진이에게 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황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대화했고 생각을 나누었으며 그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서경덕이 황진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서경덕도 황진이를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자에게 기생과의 사랑은 공식적으로는 허용된 일이었지만 서경덕은 공식적인 허용과 관계없이 자신만의 도를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침묵이 사랑이 없어서였는지 사랑이 있어서였는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황진이는 그 알 수 없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아픈 사랑은 거절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대답 없는 사랑입니다. 황진이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황진이, 서경덕, 그리고 박연폭포를 묶어서 송도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송도에서 세 가지 절경, 세 가지 빼어난 것. 박연폭포는 자연의 경이입니다. 서경덕은 학문의 경이입니다. 그리고 황진이는 예술의 경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폭포, 학자와 나란히 불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조선시대 기생이 자연의 절경, 당대 최고의 학자와 같은 반열에 놓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신분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재능과 의지와 삶이 만들어낸 자리였습니다. 황진이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진이는 죽기 전에 자신을 길가에 묻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땅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그 무덤 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밟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황진이라는 사람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황진이는 평생 남들이 정해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생이라는 자리에 갇히지 않으려 했고 욕망의 대상이라는 자리를 거부했으며 아무도 가지 않는 금강산 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그런 황진이가 자신의 무덤마저 아무 장식 없이 그냥 땅 위에, 이것은 어쩌면 황진이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자유였는지 모릅니다. 죽어서도 화려하게 꾸며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죽어서도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 죽어서도 그냥 이 땅 위에 하나로 있고 싶었던 것. 황진이는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시는 남아 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그 시조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불립니다. 황진이가 사랑했던 서경덕의 이름은 학자들의 논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황진이가 이겼던 벽계수의 이름은 황진이의 시조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황진이 자신은 조선 500년 중 가장 오래 기억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황진이의 이야기를 다시 처음부터 따라가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황진이는 단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벽계수는 황진이를 게임의 대상으로 보았고 황진이는 그것을 알면서 이겼지만 그 자리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서경덕은 황진이를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는 황진이의 감정에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이겨도 혼자였고 사랑해도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이야기에 끌리는 것일까요? 왜 500년 동안 황진이의 이름이 불리는 것일까요? 아마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황진이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겨도 아프고 사랑해도 외로운 것을 알면서도
신분이라는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면서도, 서경덕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황진이는 시를 썼고 노래를 불렀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신분의 한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시를 쓸지, 누구를 사랑할지, 어디로 떠날지, 어떻게 죽을지, 그 선택들이 모여서 황진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5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조선 중종 연간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황진이. 사랑할 수 있었지만 사랑받을 수 없었던 여자. 그러나 그 여자의 이름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의 이름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것이 황진이의 이야기입니다.